과거에는 청소년 안 하면 막 서운하다잖아요. 그건 안 보내는 것을 탓할 게 아니고 가급적이고 요즘은 많이 알리지 않는 것이 예절입니다. 구조 돈 5만 원 가져왔는데 여기 음식이 10만 원인데 하나 오면 5만 원 손해나는데 뭐하러 손해날 짓 하느냐. 주는 만큼 서로 주는 거기 때문에 상부상조하는 것이지 적정선이 있는 거고, 내가 전화번호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한 5천 명 되니까 애들 결혼할 때 각각 한 2천 명 정도가 왔단 말이죠. 우리 아들 장가 될 때 여러분이 와서 돈을 주면 그럼 나는 경조사는 상부상조거든요. 서로 돕는 겁니다. 저도 이제 지난번에 한번 대학원 동창회에 갔더니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총무가 그러더라고요. 이보기 씨 아들 결혼하는데 결혼식 때 와서 광고 좀 하세요 이러더라고. 내가 할 필요 없습니다. 굳이 나오래. 나가서 이랬습니다. 우리 아들 장가될 때 여러분이 와서 돈을 주면 그 돈 X 많고 그 사람 아들 장가갈 때 나도 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아들 장가갈 때 봉투 안 가져오고 안 줬다면 나도 그 아들 장가갈 때 안 갈 겁니다. 주는 만큼 서로 주는 거기 때문에 상부상조하는 것이지, 그다음에 그것이 적정선이 있는 거고, 요새 기병란법에 의해서 5만 원 이내로 하도록 돼 있잖아요, 공무원들의 경우에. 근데 그것은 사회통념상 그렇게 하는 거지, 때로는 10만 원 줄 때도 있고 20만 원 줄 때도 있고 3년 줄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이것은 각자의 신소의 문제지 그거는 남을 탓하는 데도 아니고 그건 따질 일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조사 문제는 자유롭게 상부상조입니다. 주는 것만큼 받는 거고 받는 만큼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걸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그거는 초대했다면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게 하급 직원이 초대했다면 나는 갑니다. 그러나 동료나 상사라면 나는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나는 퇴직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가 몇천 명 되잖아요. 10,000명 정도 되거든요. 내가 전화번호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한 5천 명 되니까 애들 결혼할 때 각각 한 2천 명 정도가 왔단 말이죠. 그럼 나는 부주돈이 오면 그 온 명단의 이름을 보고 액수를 봅니다. 그만큼 합니다. 그만큼. 그거 더도 안 하고 덜도 안 하고 그 해준 만큼 하는, 그게 상부상조거든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고 요즘은 많이 알리지 않는 것이 예절입니다. 과거에는 청소년 안 하면 막 서운하다잖아요. 너 왜 그건 안 보내는 것을 탓할 게 아니고, 요새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내 친구 결혼하는데 호텔에 사는데 가보니까 동창생 많은데 2명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연락 안 하냐 했더니 부주돈 5만 원 가져왔는데 여기 음식이 10만 원인데 하나 오면 5만 원 손해나는데 뭐하러 손해날 짓 하느냐. 그래서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도 뭐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게 현실적으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젊어서는 만다른 사람들이 직장의 동료라든가 동창이라든가 만들어진 틀에서 놀잖아요. 그들이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퇴직하고 나면 서로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고, 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취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같이 직장 젊었을 때는 어차피 주어진 조건이 같기 때문에 하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젊어서의 생각이 중요한 것은 나이 들어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는 공부 잘하는 게 부럽잖아요. 대학 가면 연애 잘하는 친구들이 부럽잖아요. 직장 가면 높은 사람이 부럽잖아요. 또 돈 많은 사람이 부럽잖아요. 근데 은퇴하고 나서 노예가 되면 그래 부러운 것 가치가 다 달라집니다.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얼굴 사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자기의 가치관을 뭘 가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의 문제지 그것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자연스러운 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하고 나면 친구도 줄고 전화도 줄고 하루 종일 있어도 전화 한 통화 없을 때가 있고 내가 전화기 들고도 어디 걸 데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전자이기 때문에 나게 되면은 결국 혼자 되는 것, 혼자 되는 연습을 나이 들면 하는 것이 저의 주력입니다. 혼자 있어도 즐겁고 보람 있는 삶, 이것이 노후 대책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 그게 중요한 일입니다. 못 배운 티가 나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골프를 치잖아요. 근데 골프는 고급 운동이잖아요. 근데 10명이 앉아서 얘기할 적에 그중에 2사람이 골프를 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2사람을 배려해서 골프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상식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 여행을 많이 다녔다 이거예요. 자기는 30개 나라를 갔다 왔다. 이 얘기는 외국을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얘기는 해서는 안 되고, 같은 사람들끼리 배려한다는 것은, 대화라는 건, 화제라는 건 서로 공통부분을 가질 적에 그들과 통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그 눈높이를 맞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시골에 있기 때문에 시골 친구들 만나면 초등학교도 못 나온 친구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상식 얘기를 하고 지식 얘기를 하고 형이상학적인 얘기하고 통하겠습니까? 그 집에 그냥 먹는 얘기는 하고 만나는 얘기는 하지. 그러니까 수준에 맞는 화제를 삼아야지. 온통 만나자마자 정치 얘기를 꺼낸다거나 역사관을 주입한다거나 하는 것은 잘난 체하는 거기 때문에, 친구지간에는 자기가 아는 거 남이 모르는 여기서 얘기하면 잘난 체가 됩니다. 잘난 체는 사람을 좋아하는 친구는 아무도 없습니다. 눈높이에 맞춰서 화제도 삼아야 되고 대화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습관을 평소에 길러야 된다고 봅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같은 친목 동창이 있다. 그러면 동창이 30명이다. 30명이 모두 모이는 자리에 내가 싫다고 해도 안 가는 건 잘못입니다. 그건 가야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문제가 연결될 때는 굳이 마음에 안 들고 만나고 싶지 않고 존경할 수 있는 대부분이 아무것도 없고 가치관이 전혀 다른 사람에게 거긴 저는 손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가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하고 만나도 인사 외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손절해야 됩니다. 나 아는 친구 하나가 찾아왔어요. 아들 자랑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그러더니 끝에 돈 있으면 엄마 빌려달라.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뭐 은행에 올 돈이 아직 안 와서 빌려달라 그래서 그럼 통장번호 달라 해서 내가 통장번호에다가 송물해 보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에 바로 전화가 연락이 안 됩니다. 내가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넌 처음 알았느냐. 그 친구는 옛날부터 그러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 친구라도 누구라도 나의 속이고 진심을 가리고 하는 건 알면 즉시 손절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굳이 시간 낭비하고 간직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단호하게 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를 이해해 준 사람 한두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밤중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 밤중에 전화를 걸어도 새벽 2시에 너 웬일이야? 뭐가 일이냐? 이렇게 해야지. 야 밤중에 지금 몇 시야? 이때 전화냐? 이런 사람은 친구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친구는 한밤중에도 전화해도 짜증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친구. 그다음에 갑자기 음식이 생각날 때 야 너 지금 점심 약속 있어? 없어? 이러면 야 나 오늘 혼자 약속 있는데 점심 같이 하자. 이러면 그래 알았어 어디야? 하고 달려오는 친구. 이런 친구들은요 몇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많은 사람을 2,000명 3,000명에게 다 똑같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 대화할 수 있는 친구 몇 사람만 있으면 하루에 매일 통화할 수 있는 친구 한 3-4명은 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인간관계는 진심입니다. 진정성이 없는 대화, 진정성이 없는 이야기, 진정성이 없는 오감 이것은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진정성이 있는 사람, 진심인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사람과 동행해야지.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한 방향으로 보도가 같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돈, 명예, 지식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 손 내밀어줄 사람, 기쁜 날 함께 식사하면서 웃어줄 사람, 당신이 떠난 후에 참 괜찮은 분이었다 말해줄 사람. 저는 내가 죽은 다음에 친구가 할 조사를 미리 써놓았습니다. 그 사람의 할 말을 담아놨습니다. 내가 죽고 난 자리에 밤중에 다 가고 난데 친구들 몇 사람 남아가지고 영정사진 바라보면서 참 저 친구 어떻게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산 좋은 친구였어. 이렇게 말하면 그보다 더 성공한 인생은 없습니다. 결국 사람을 남기기 바랍니다. 굳이 지금 동행할 수 없는 사람에게 옛날 친구라고 해서 굳이 데리고 가는 것은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맞는 친구는 그때그때 결정하는 것입니다. OECD 기준으로 노인 빈곤율 1위,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무려 40%에 가까운 노인이 상대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왜 우리 이렇게 가난한 눈을 맞게 됐을까요? 내 자식은 내 노후의 보험이 아니더라. 자식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습니다. 자식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그건 자식 돈이에요. 가족이나 친구가 없더라도 혼자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3가지를 꼽자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책과 삶의 질을 높이는 수준 높은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1세기 사회발전연구소 이보규 소장입니다.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외로움입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없더라도 혼자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3가지를 꼽자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의미 있는 취미입니다. 단순한 남은 시간의 소비가 아니라 그림을 그린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악기를 연주한다거나 걷기 운동을 한다거나 힐스를 한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나는 꼭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작은 일거리 또는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소득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입니다. 자원봉사, 재능기부, 지역사회봉사 활동 같은 일이 삶에 활기를 줍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3번째인데요. 나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스스로 돌보고 격려하고 있어야 좋습니다.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이 위험이 아니라 자유와 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면 좋습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노후의 주인공은 내가 되어야 됩니다. 나 자신이 주인공이 될 때 노후에 외롭지 않습니다. 은퇴는 인생 2막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일을 선택할 때는 3가지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즐거운 일인가. 이제 의무보다는 즐거움이 먼저입니다. 돈이 좀 덜 들더라도 내가 좋아하고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일할 정도로 몰입할 수 있는 일
일, 이게 충분히 해볼 만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에게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 건강, 성향, 능력을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용한 성격인데 사람들이 많이 만나는 일을 선택하면 오래 못 갑니다. 내 스타일에 맞는 일이 진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내 일이 남에게 도움이 되는가가 문제입니다. 내 경험을, 지식을 누구에게가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그 소명입니다. 의미를, 가치를 가지고 느낄 때 일이 가장 오래가고 보람을 느낍니다. 은퇴 후에 새로운 일을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내일의 희망을 갖는 종교 생활 같은 것도 권고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자식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댈 수는 있어도 기대하지는 말자. 왜냐하면 자식들도 자기 삶이 바쁘고 치열하거든요. 자식에게 의지하면 처음엔 최고다라고 생각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부담이 됩니다. 부모가 자기의 몫을 자립적으로 감당할 때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가 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저는 존경받는 노후를 위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식에게 집이 되지 말고 등불이 되어라.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한 부모는 자식에게 감사의 대상이지 걱정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식에게 기대는 것보다는 내가 나의 책임지는 삶, 진짜 멋진 노후가 될 것입니다. 기댈 수 있지만 기대지 맙시다. 자식이 집이 아니야 비슷해는 노년이 진짜 아름답습니다. 자식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흔히 생각에 자식이 돈이 많으면 내가 많은 것처럼 착각하는데요, 그건 자식 돈이에요. 냉정한 거지만은 노후에 건강하게 사는 데는 필요한 인식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네가 날 도와줘야지. 하지만 세상은 바뀌고 자식들도 자기 먹고 살기 힘든 바쁜 세상입니다. 자식에게 기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자존심이 무너지고 자식과의 관계에 의미가 되기 때문에 자식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노후에는요, 이렇게 마음먹는 게 좋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치 말고 살아야 한다. 자식과 더 오래 행복할 수 있다. 내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자식도 나를 존경하고 도움을 받을 때 기쁘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내가 해줬으니까 너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노후에 사랑을 남기고 계산을 버리는 이런 용기 있는 생활 습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초령사회가 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식들을 낳지 않고 늙어도 죽지 않으니까 빠르게 초령사회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많은 노인들 중에 상당수가 비교적 외로움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OECD 기준으로 노인 빈곤율 1위,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무려 40%에 가까운 노인이 상대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왜 우리 이렇게 가난한 눈을 맞이게 됐을까요? 첫째, 노후에 대한 짧은 준비 기간입니다. 대한민국의 도시화 산업 가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60, 70년대에는 대부분 일찍 사회에 뛰어들어서 늦게 퇴직했습니다. 하지만 연금제도는 늦게 시작됐죠.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본격 시행된 것은 1988년도인데 그마저도 초창기에 가입자는 금액도 기간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경험 없는 사회에 진입하면서 정부도 일반 국민도 당황하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꾸준히 수입원이 없고 쌓아놓은 돈도 재산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식 중심의 노후 대책 문화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농토가 재산이던 시절에 자식을 키워놨으니까 노후는 자식이 책임지겠지. 하지만 지금 세대는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수명이 이렇게 길을 줄 몰랐습니다. 자식도 자기 먹고 살기 바쁜 시대입니다. 취업난, 주거난, 부모님의 노후까지 책임지길 바라는 건 현실적으로 자식들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 의지하려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남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고 장남이 부양 의무를 지는 이런 시스템, 이런 책임 분산이 요새는 모든 사람이 다 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장남 중심의 부양 의무는 필러간 추억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이유 중에 큰 것은 자산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이 없습니다. 주택도 재산도 있는데 박스를 두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그럽니다. 저 사람 집도 있고 땅도 있는데 왜 박스 주고 도대요? 자산은 있는데 현금 유동성이 없는 노인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집값은 올랐지만 그걸 팔 수도 없고 활용할 수 있어도 생활비는 늘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집을 담보로 받아서 융자를 받으면 그 이자를 갚느라고 허리가 휘청거립니다. 주택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서 쓰고 나면 이자와 원금 상환에 내 집이면서 월세를 사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퇴 후에 소득 생활이 단절됩니다. 많은 60대 전후에 퇴직을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꾸준한 소득 활동을 이어가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기술이 없거나 건강이 나빠지거나 혹은 일할 자리가 못 찾는 그런 경우입니다. 정부에서 노인에게 일자리를 받아준 것은 읍면 동사무소 단위로 풀 뽑고 벽보 제거하고 쓰레기 줍는, 그리고 하루에 임금을 주는 제도인데 이건 좋은 제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이 예산은 한계가 있으니까 한 달에 6일 정도밖에 배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도 서로 하려고 아우성입니다. 그 결과 소득은 끊기고 지출은 늘어나 이런 악순환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은퇴 후의 소득 단절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요즘 보면요, 폐지를 줍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수입이 될까요? 서울의 한 동네에서 새벽 5시에 나오는 76세 어르신이 있습니다. 어깨는 마대자루를 들고 손에는 집게를 들고 폐지 1kg에 70원입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겨우 몇천 원 남짓한 벌이를 합니다. 이 어르신은 국민연금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80년대까지만 해도 국민연금 가입이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입니다. 하루 3끼가 아니어도 라면 하나라도 스스로 내가 벌어 먹고 싶다는 말,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노인들의 민낯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식에게 의지했다가 쫓겨나는 어머니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어느 70대 여성은요, 자식에게 전 재산을 미리 정리했습니다. 같이 살기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죠. 근데 며느리와 갈등이 시작되면서 결국 방 한 칸도 내주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가서 살 돈도 없고 쉼터를 전전하다가 지인의 도움으로 겨우 임대주택에 들어갔습니다. 그 어르신이 말입니다. 내 자식은 내 노후의 보험이 아니더라. 이 사례는 두려움이 아닌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돈이 없어도 살 수는 있지만 돈 없이 인간다운 삶을 사는 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노후가 진짜 부모의 도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하고 배우고 건강을 챙기고 할 수 있는 걸 찾는 것, 노후의 품격을 지키는 길입니다. 나이 들어서 돈을 어디에 쓰면 행복할까요? 다 다르겠죠. 자식에게 다 퍼주는 것, 좋은 집에서 가전이나 옷을 사는 것, 여행이나 외식하는 것, 동창생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동창이요, 갑자기 코로나로 죽었습니다. 물론 80이 넘어서 죽을 나이는 됐습니다. 근데 죽고 나니까 장례를 치르고 나서 잠자던 집에 요를 들춰보니까 요 밑에 딸들이 집에 오면 아버지가 용돈 쓰라고 몇 년간 준 돈을 봉투 개봉도 안 하고 봉투대로 싸뒀는데 그 요 밑에 쫙 깔려있어요. 그걸 치워보니까 억대가 넘는 돈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돈을 모으는 데만 신경 쓰지 쓰는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겁니다. 또 하나는요, 딸들이 시집 가는데 딸들 집에 살아라도 시골에 사는 엄마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딸들이 어머니에게 보답한다고 올 때마다 구두도 사다 주고 옷도 사다 주고, 그래서 사다 주면 안 입고 있어요. 이거 왜 안 입어? 내중에 입으려고.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딸들이 와서 농을 열어보니까 자기들이 사다 준 옷 상표도 뜯지 않은 그대로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그걸 보고 딸들이 우는 거죠. 어머니 왜 이렇게 사셨어요? 아끼기만 하다가 끝나지 말고 적당한 소비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었을 때 소유는 기쁨이지만은 나이가 들면요, 경험의 가치가 훨씬 더 커집니다. 짧은 여행 한번, 공원이나 전시관 관람하는 거, 이게 바로 소비입니다. 손주와의 맛있는 외식하는 것, 이런 경험이 기억에 남고 이것이 활력을 줍니다. 노년의 소비는 기억을 사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은 바로 오늘을 연결하는 행복으로 가는 길을 가기 때문에 미리 소비에 대해서도 아끼지 말고 적당히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자기 개발에 쓰는 소비, 배움은 늦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소비는요, 책을 사서 읽는 겁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강의 듣는 겁니다. 요새 유튜브라든가 TV 같은데 온라인 강의 많습니다. 돈 안 줘도 그냥 보는 거 많잖아요. 그다음에 더 재밌는 것은 섹스볼을 본다거나 아니면 기타를 친다거나 드럼을 친다거나, 사실 이거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자신에게 지적 자극을 주는 소비는 우울증을 막고 자신감을 주고 삶을 여전히 성장하는 시간을 바꿉니다.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성장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노후의 노인의 품격입니다. 노후에 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때는 왜 몰랐을까? 미리 준비했다면 더 편했을 텐데, 세 가지를 진심을 담아서 후배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돈보다 습관, 버릇을 준비했어야 됩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무서운 건 습관입니다. 젊었을 때 돈 벌려면 못도 썼고, 은퇴 후에는 쓸 줄 말하는 버릇이 남아있습니다. 저축은 습관입니다. 소비를 통제하는 습관, 작게 살아도 만족하는 마음, 노후에 살리는 진짜 사다지라는 걸 이제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돈보다 좋은 습관과 버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에서요, 지금부터가 아니라 평생 쌓아야 했습니다. 정년 후에 오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가족도 바쁘고 친구도 제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할 친구, 내 이야기를 기꺼이 들어줄 사람, 그런 관계를 쌓아야 됩니다. 휴식 자리에서 웃고 떨어졌다고 평생 친구 아닙니다. 술 같이 먹었다고 친구 아닙니다. 가족과의 진심 어린 대화, 동료에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것이 노후에는 가장 값진 관계의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은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년 후에 시간이 생겨도 몸이 안 받쳐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허리가 아프고 관절이 수지고 당뇨가 생기고 모든 계획이 무의미해집니다. 운동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일이었구나. 건강검진은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이 미래를 지키는 일이었구나. 건강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이다. 맞습니다. 후회는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배가 같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왜 몰랐을까?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이건 정말 잘했구나. 일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공무원 은퇴 후에 저는 바로 마이크를 잡고 강의를 현장에 섰습니다.
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유튜브도 운영 중입니다. 나이 들어서 일할 자리가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글쓰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몇 권의 책을 썼습니다. 매년 삶의 단상을 에세이를 남깁니다. 그리고 수많은 강의 원고, 유튜브 영상 4번 글을 쓰면서 제 삶을 돌아볼 수 있었고 후배에게 글을 남길 수 있고 제 인생의 흔적을 후세에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글입니다. 글은 늙지 않는 유산입니다. 남겨보니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 이건 자랑스럽습니다. 그다음에 마음 공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 젊은 때는 유머와 스펙을 챙겼지만 노후에는 마음의 모양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저는 감사일기를 쓰고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않고 작은 일에 기뻐하는 연습을 해왔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누가 찾아오지 않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미운 마음 품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참 고맙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 후회하지 않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들 아버지 나의 대통령이요. 자식에게 큰소리 못 치고 자식에게는 영원히 부모는 부족한 겁니다. 근데 자식, 부모 간에는 자식의 무한정 줬다가 부모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는 경우는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식을 망치는 길이고 부모의 자식 관계도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독립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식은 네가 키워라 이렇게 되지 왜 내가 네 자식까지 키워줘야 되냐. 그래서 저는 요즘에 자식들한테 만나면 얘기하는 것이 책과 삶의 질을 높이는 수준 높은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세기 사회발전연구소 이보규 소장입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36년 하고 서울시 한강사업 본부장을 끝으로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용인대와 호서대 창업대학 등에서 10년간 강의를 하고 지금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신솔하게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대한 것은 무한대입니다. 나는 너에게 할 거 다 해줬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돌아보면 나도 자식에게 못해준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정희 아버지랑 나랑 친구인데 박정희가 학교 다닐 적에 춤을 추러 다닌다고 하면 아버지가 일주일에 한 번씩 춤을 추게 하고 박정희 하고 싶을 때는 이게 다 해줘야 되는데 나는 애들에게 고3 때 기타 사달라고 하는 것을 수능 시험 봐야지 무슨 기타냐 여단치고 앉아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돌아보면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자식에게는 영원히 부모는 부족한 겁니다. 물론 자식도 부모에게 그런 걸 느끼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요즘에 자식들한테 만나면 얘기하는 것이 미안하다 소리를 많이 합니다. 넌 참 훌륭한 석가래감이고 말하는데 대들보만으로 크게 키울 수 있는 것을 넌 석가를 만드는 것이 아버지의 책임이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키운다면 이거보다는 더 낫게 하겠다.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맹글어두는 거예요.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담이 되고요. 두 번째는 야 너는 내 나이에 다른 사람 국회의원이 넌 뭐 해야 되니까 아버지 다른 사람들 아버지 나이에 대통령이요. 그게 만족한 게 없거든요.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식에게 큰소리 못 치고 자식에게 미안한 생각이 드는 게 그것이 요즘에 와서 더욱 그렇습니다. 부모의 자식 관계도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독립관계입니다. 무한대으로 자식을 도와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어느 선에서 선을 지켜야 됩니다. 나도 손자가 한동안 며느리에게 직장 갈 때 손자를 집에 갖다 놓고 키우잖아요. 몇 달 키워보니까 이 부담이 붙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자식은 네가 키워라 이렇게 되지 왜 내가 네 자식까지 키워줘야 되느냐. 네가 키워라. 그리고 되돌려주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손자와 자식 또는 아들과 부모 간에는 독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서로 독립해야지 부모를 너무 의존하다든가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발전을 방해하는 저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권고하고 싶지 않습니다. 독립체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 예를 단편적인 얘기 한번 드리면 우리 아들이 돈이 많습니다. 큰 애들이 돈이 많아요. 근데 그 돈 많다고 나 돈 주느냐 안 줘요. 돈 가끔 준다고 하면 명절 때나 오면 주는데 그것은 문자 그대로 푼돈이고 용돈이지 내가 그 돈을 가지고 하루 생활할 수 있는 한 달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 자식에게 너 왜 안 주느냐 이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어느 아버지든 돈을 막 몇 억을 준다. 몇 억 줄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모에게 효도도 범위 내에서 특히 돈 관계는 자식에게 주는 돈도 범위 내에서 능력권에서 어느 한계를 넘지 않고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식이 일을 잘못 저질러가지고 회사가 뭐 망하게 됐다든가 아니면 하려면 죽어도 먼저 투자를 해야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의 선을 정해놓고 선이 넘어갈 때는 그 선을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식에게 무한정 줬다가 부모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는 경우는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지금 많이 있잖아요. 집에 이런 사람들. 자식도 하다 보니까 자기 걸 하고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절대 어떤 선을 정해놓고 선의 범위 내에서 해야지 무한정 주거나 무한대로 사랑하는 건 자식 사랑이 아니고 오히려 자식을 망치는 길이고 부모에게 의존심을 하기 때문에 자식도 할 도리가 아니라는 것.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자식들에게 만나면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밥 먹자, 맛있었냐, 음식이 짜냐 이런 얘기지. 가고 난 다음에 생각이 나는데 왔을 때는 이런 말을 할까 하다가 이게 하게 되면 우리 자식에게 자존심을 강하게 게 아니겠냐. 자식도 회사에서는 다 중역이고 대표고 이끌어가는데 걷다 대고 처벌한다면 자식하고 나하고 30년 세대 차이가 나는데 지금 30년 전에 내 지식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자식 생각이 옳습니다. 부모가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자식 생각이 옳다고 믿어주는 것. 그건 네 말이 옳다. 좋은 생각이다. 이럴 뿐이지 그걸 갖다가 내 생각에도 자식 생각을 끌어들이는 건 어리석은이다 생각합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거죠. 부모들에게 난 말합니다. 자식의 잘못을 절대 지적하면 안 됩니다. 자기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일부러 지적하면 꼬집고 비트는 겁니다. 그냥 자식 생각이 네 말이 옳다. 너 잘한다. 그 다음에 자식이 와서 잠을 잔다. 집에 와서 잠을 오래 잔다. 이러면 깨워서 밥을 먹이는 게 아니고 일어날 때까지 밥을 늦춰 먹는 이런 부모의 아량. 이것이 자식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전 자식의 잘못을 절대 지적하지 않습니다. 또 지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자식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자식의 세계에 들어가서 내가 그런 역량도 모자르고 자식의 생각과 내 생각은 완전히 세대 차이가 있으니까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서는 안 될 유법사항 같은 거 윤리적으로 잘못하는 것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식이 만약 예를 들어 아버지 나 도박하는데 재밌어. 그래 잘해라. 이건 안 되죠. 법을 어기는 거는 죽기 살기로 그걸 막아야 되죠. 그런 게 아니고 일상적인 사소한 가치의 차이는 지적하지 않는 거죠. 반찬 먹을 때 국부터 먹느냐 밥부터 먹느냐 김치를 먹느냐 고기를 먹느냐 하는 건 재량 몸이니까 이런 걸 갖다가 지적해가지고 말다툼하는 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가면 자식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핵심은 예를 들어 테마 여행을 하잖아요. 이걸 꼭 봐야 된다. 이러는데 부모는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제 표현할 때게 되게 자식에게는 욱박질이잖아요, 부모가. 애들하고 얘기하면 그렇게 다정다감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버지 여기 가 이러면 야 안 가야. 니랑 갔다 와. 이렇게 되니까 어투가 좀 무뚝뚝하다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오는 것이고 보는 시선의 초점이라든가 지향하는 가치가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것이 세대 차이에서 오는 것이지 뭐 다른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나는 애들이 하고 싶다는 걸 말릴 일이 너무 많아요.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하겠다고 하는 걸 나는 촉촉히 말렸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말릴 일이 아니었는데 말렸기 때문에 결국 걔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그때 한번 갈등했던 적이 있었는데 자식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해주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후회됩니다. 대학도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길 바라고 이것은 나의 실책이고 지금 만약 다시 키운다면 나는 아들 뜻대로 하라고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라.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되면 이제 대학을 가잖아요. 나는 대학을 최소한도 어느 대학 정도는 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식들은 그게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욱박지르면 안 됩니다. 나는 그거를 실패한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자식이 서울대학교 가기를 원해서 관악산에 가서 고기를 먹으면서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지? 대학교 가는 거. 어느 대학이요? 저기 저 서울대학교 했습니다. 근데 걔가 스스로 서울대학교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느낄 때부터 걔는 공부에 대해서 취미를 잃게 됩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는 것. 이것을 아들들은 미안 생각하고 그것이 영원히 마음속에 남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적당한 선에서 그걸 이해하고 또 자식이 못하는 건 너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겠구나 생각하면서 자식을 용서해주고 용인하는 우리 아들의 예를 들면 제일 걱정하는 게 부모의 건강입니다. 나보고 이제 강의를 다니면 내가 부산이라든가 광주라든가 많이 다니잖아요. 그럼 아들들이 아버지 그저 강의 그만 다니세요. 이제 건강 생각해야죠. 아버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강의를 다니십니까? 이제 강의 그만하세요. 그 며느리도 아버지 헬스클럽에 가지고 PT 받으세요. 지금 아버지 자세가 삐뚤어졌습니다. 그 건강을 염려하는 것이 지주입니다. 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